네, 고맙습니다. 한시 반부터 계속해서 아주 많은 발표 들으셔서 축하드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분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으로 네 선생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때 약간 시간이 뭐 많지 않겠지만 방송 속에서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중심으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발표를 윤정 교수님께서 숙정대 현통사 권력이 정책하느라는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이 청운대학교 김경수 교수님. 두 번째 김주식 선생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는 방성석 이순신 리더십 교수의 상임이사님께서 토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정명 소장님의 발표한 정무공 이순신의 그 표준 영정하고 동안 이 성향과 관련된 발표에는 지역유산연구원장 이수경 선생님. 마지막으로 현대식 현수사 서역화 사업의 추진과 의미를 김일환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이순신 리더십 연구소장이신 임원진 시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뭐 이 얘기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괜찮은데 짧게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우선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먼저 듣고 혹시 필요하면 또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경수 교수님한테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된 그 토론문을 읽어나가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가 되어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자, 윤정 교수님의 이 글은 주장과 국민의 주장과 논지가 명확합니다. 1장에서는 2장에서는 이렇게 그 본문에서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전체적으로 발제자의 의도와 전달하는 목적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논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토론자에게 허용된 미세한 틈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갖다붙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논문의 의미와 가치를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토론자로서 글을 읽으기에 호감 정도의 일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의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지금 그 정치적 함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윤정 교수께서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서 숙종, 영조, 정조 때 이루어진 이순신, 현창 이 시기에 대한 그 정치적 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번 글에서도 분석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1장 부분에서 2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체적으로 정치적인 면보다 사상적인 면이 두드러진 느낌이 좀 커 보입니다. 현충사 건립 역시 사회신과 단종의 복권 등 한국정치 한평론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충효 관련을 강조하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정 교수님 발표문과 나머지 2번, 3번, 4번 주제에 그 접근이 좀 다른 점은 2, 3, 4번 주제가 오늘 발표 주제들이 정치적 의도가 대단히 강하다는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이제 팩트 접근하셔가지고 1681년에 단종이 노산대금은 수봉되고 1698년 신규 현감의 상소로 보기가 결정됩니다. 1691년 12월에는 사역신을 정식으로 공인 복관시키고 묘일조 제사를 지냅니다. 1791년 2월에 절의 순상의 범위를 넓혀서 단종의 충동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 대신국을 편정하기도 합니다. 1795년에 이충복전서 간행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현충사 건립의 정치적 함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없잖아요. 충인사와 충렬사 건립과 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충무공 이순신 모지는 대표적인 사장으로는 여수의 충인사, 남해의 통영 충렬사, 이곳 아산 성신사를 언급합니다. 본문 10쪽에 보면은 충민사는 이순신 사후 선조 때 처음 건립되었는데 곧바로 사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발표된 글을 보면은
충민사에 대해 기록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여수 충민사는 좌수영 주민들의 발의로 이루어졌고 1600년에 이역이 대항하면서 충민사로 사입되었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충민사 건립 경위를 수상해 바뀐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있던 바는 이 항목의 충민사기 내용을 그대로 또는 잘못 해석해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을 2014년에 이제 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표자의 글과의 약간의 그 연도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노량과 통영의 중요사는 1662년 노량의 사당이 충렬로 사역하고 다음에 통영의 사당도 충렬로 사역되었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역시 1663년 봄에 노량의 충렬사, 가을에 통영 충렬사가 사역되었다는 근거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후손 중에서 삼도수군 통제사에 12분이 임명이 되었는데 이 부분의 표현을 본문에서 정부의 예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분명히 발제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래도 지금 그 현재 본문을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우리 윤 교수님께서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상의 응덕으로만 비춰질 수 있어 이건 제 표현이고 발제자 표현처럼 인물의 개별적인 가치를 끌어내고 전 국민에게 공감하는 방향, 현대인에게 영향을 주는 일거양득의 수학을 이끌어낸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 동의한다고 할 때 정부의 예우라는 표현은 이 12분의 통제사로 임명된 분들이 능력보다는 정부의 예우 차원에서 인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속마음은 글의 속뜻은 이해하겠지만 그런 표현들이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좋은 글을 읽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번째의 충민사, 충렬사 건립과 사역은 일단 바로 제가 곧바로 사역자였다는 표현은 선조 33년을 의미하는 말로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선조 때 표현됐다고 이 항목의 글을 제가 비경으로 그냥 쓴 것이고 그다음에 상명과 관련은 제가 노량 일본을 확인하고 봤을 때 제가 사실은 이거와 관련돼서 17세기 이순신 사적 생창에 대해서 진단학과에 발표한 바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제 논문을 다시 확인해서 그 날짜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순신과 관련해서 어떤 시대에 어떠한 점이 주목되었느냐에 주목을 하는 건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18세기 국왕들에 의해서 과거의 인물들이 저평가되고 혹은 선양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단종의 충의를 강조하고 그것이 사실 일제하 그 다음에 현대까지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정조대의 어정대식록에서 기반한 바가 있음을 사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그게 2장으로 갑시기 발전 특정 영조 정조 때의 단종 충신의 대항 과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충신에 대해서도 사실 정조대의 그 이충공 전설을 가지고 충효의 의식이 강화됐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단종의 충신들이 복권이 되었다 17년에 그거 저는 2004년에 이거에 대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는데요. 숙종의 코데이 얘기와 달리 17년 당시에는 사육신에 대한 복권시키고요. 숙종 24년이 되면 단종을 대한 복귀 시킵니다. 단종이 폐기된 지 240년 만의 조치입니다. 근데 이 조치가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냥 충신을 과연 대항한 것이냐에 대해 저는 어린 군주에게 충의를 다하는 충신의 사육신의 모습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세사로 착복할 수 없다는 송시열을 대비시킨 조처로 숙종 17년에 사육신을 복귀시켰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이요 그들을 복귀시키면서 복권시키면서 경종에게 충의를
다할 필요를 노론에게 이끌어주기 위해 단종을 고비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리 저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충효라고 하는 부분이 인적 반정 이후에 소위 말하는 죽음으로써 국왕을 삼겨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의미, 인적 반정 정권에 잘못된 국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는 조선의 원칙을 죽음으로써 국왕이 잘못해도 충의를 다해야 된다는 논리로 바꾸어가는 건데 그게 대단히 반정 정권의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무공과 관련해서도 저는 각 시대별로 그것이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해 죽은 이순신에 대한 충의를 강조한 거지만 시대별의 강조점에 의해서 그것이 누적되어서 정조에게도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물론 삼도수는 통제사라는 것을 12분을 한 거가 개인의 역량과 관련이 없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이순신이 죽고 100여 년간은 후손들이 우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대를 받고 나기 시작한 뒤에 100여 년간은 삼도수는 통제사를 학자적으로 많이 개량이 되고, 그리고 이순신의 후손이 소위 말하는 국가 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충공 전서의 원전으로 충무공 가슴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는데요. 후손들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것을 한창하면서 그들의 직접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김경수 교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일거 영득의 역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역할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영조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충신의 협조 사업이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정조의 이충공 문서에 대해서는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작업을 하는 일환이고요. 이게 그 일환의 하나의 작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어요. 두 번째와 그걸 들으면서 숨드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 특별하더라고요. 방송 선생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토론.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석입니다. 오늘 김주식 교수님의 주제 발표 일제강점기 이충무공 유족 보존운동과 현충사 권리 작은 소재로서 이충무공 유족 보존운동의 활동과 한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을 맡았습니다. 먼저 이 주제는 토론자인 저의 관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연구해 주신 우선 김주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자인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의 꿈 많던 소년 시절인 1962년부터 1964년까지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의 기억 때문입니다. 아까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당시 국가재건체교육위 의장이시던 박정희 소장께서 군복을 입으시고 매년 현충사 기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원양중학교 재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절대적 지원으로 현충사 성역화 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현충사 중건이 갖는 의미와 여러 가지 의문입니다. 1931년 5월 14일 동아일보에 민족적 수치라는 사설이 실렸습니다. 아산 충무공 종gar의 가세가 기울어져서 이순신의 묘소 임야와 묘담이 경매로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기사. 당시 엄청난 백성들 사이에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5월 23일 날 이 충무공 유족 보존회가 설립되고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채무액 2,000원의 8배가 넘는 16,000원의 거금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16,000원의 거금이 과연 현재의 이 화폐 가치로 하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한 165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때 2,000원의 이 빚 채무를 갖고 남은 돈으로 현충사를 중건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현충사의 최초의 건립은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지 108년 후인 170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서 186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드디어 폐쇄된 지 64년 만인 1932년 6월 5일 현충사가 중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에 전국에서 3만여 명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론자의 제가 갖는 의문은 과연 그 일제강점기 그 1932년 전후에 어떻게 그 살벌한 그 언론 통제 하에서 동아일보가 이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궁핍한 이 경제 대공황 시기에 16,000원의 거금을 모금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그 삼엄한 일제 치하에서 3만여 명의 구루민파가 모여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발표를 하신 김 교수님께서도 이 주제의 발표 목적이 첫째, 충무공 유적지 보존운동이 조선 총독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운동이 일제강점기 동안 지속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론자인 저는 이 운동에 조선 총독부의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발표자 김 교수께서는 이 운동이 제약받지 않은 이유로, 첫 번째 이유로 이 충무공 유적보존운동은 일제의 문화 통치가 끝나는 시기에 시작되었다는 점, 또 이 운동을 주도한 동아일보 송진우 사장은 이순신의 전공, 전투의 공족보다 인격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는 점, 또 외부적으로 조선교육협회를 내세워서 이 운동에서 강조하는 국수사상은 인격 수양론으로 동아일보가 주도하는 계몽운동의 정신적 기초로 활용됐다는 점 등입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는 이순신의 이 전투의 공적이 아닌 인격만 강조한다면 이순신의 유적이 내선일체의 증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이 운동이 전개되던 1930년대 초만 해도 이순신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컨대 일본인들이 1892년부터 이순신에 관한 서적을 발간했고, 또 1920년대에는 이순신을 언급한 서적들이 학교와 군대에서도 많이 출간됐고, 또 1928년 5월에는 조선사 편수에 편수한 나카무라 히데다카가 이순신의 정손유가를 방문해서 사료를 수집하고, 또 이순신을 국민적 숭배의 대상이라고 평할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 전반기까지는 동아일보의 기사 삭제나 보도 금지 같은 조선 총독부의 간섭은 없었고, 이 충무공 유적 보존 운동도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토론자인 저도 김 교수님의 이런 신충적인 그 연구 발표에 동의하고 추궁을 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 의문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당시 이순신의 훌륭한 인격만으로 유적 보존 운동을 허용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가 1919년 기미 3.1운동 이후에 식민정책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했다고 해도 사실 이는 방법의 전환일 뿐 실제로는 무단 통치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918년 현병 경찰의 수는
14,358명이었는데 1930년도에는 18,812명이 되었습니다. 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조선인의 신문 창간도 사실은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검열 수단은 더욱 엄격해지고 삭제, 압수, 벌금, 정관, 폐간 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과연 조선총독부가 반일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유족 보존 운동을 쉽게 허용했을까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일본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이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이순신은 항일운동의 대명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칫 조선인의 민족의식 고취와 대동단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1919년 고종 사후의 3.1 독립운동, 1926년 순종 사후의 60만세운동,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운동,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사의 동경일왕 암살 투탄 위법, 또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해 홍콩공원 투탄 위법 등등 항일 투쟁 운동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식민정책을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할 정도로 충격을 줬던 서울 탑골공원의 군중은 약 5천여 명, 그리고 천안 아우레장터의 군중은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 총사 중견 낙성 측에 3만 명의 이 군중이 응집할 정도였다면 과연 조선 총독부가 이순신의 유족 보존 운동을 긍정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에서 출발한 토론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이충공 유족 보존 운동을 강력히 제약하지 않는 데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발표적과에서 논문의 끝부분에 살짝 언급한 내용입니다. 유족 보존 운동 주도 세력 중 조선 우생협회 회원이 9명이나 된다. 우생함은 인간을 우열로 구분하여 열등인을 제거한다는 학문으로 우등문화가 열등문화를 발전시켜줘야 한다는 제국주의 이론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들 9명 중 7일 일명 사전에 수록된 인물이 6명인데 특히 이 대표는 일찍이 1920년대부터 7일 성향의 활동을 시작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충공 유족 보존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라고 쓰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인 저도 바로 이 내용에 이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제강점기 문화 통치는 민족 문화의 말살 정책이었고 민족 분열의 이간 정책이었습니다. 헌병경찰 대신 보통경찰과 7.18을 우대하고 장려해서 그들을 이용하는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따라서 7.1 인사를 이용하려면 7.1 인사의 요구 또한 일정 부분 들어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충공 유족 보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친일 성향의 인물들이 주관하는 이 운동에 조선 총독부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같은데 그래도 김사님이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것만 토론해도 몇 시간에 될 것 같은데 네, 토론자께서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답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리 무단 통치고 식민지 통치를 하려면은 이게 뭐 1, 2년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강압적으로만 통치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피통치민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배출구가 아주 중요한 통치 수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인격만으로 발휘됐을까 아니면 뭐 인격만으로 동아일보에 대한 검열이 없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저도 참 특이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낙성식 날 동아일보 전면 기사가 나왔거든요. 사진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전면 기사까지 나갈 정도로 그걸 갖다가 타치하지 않았으니까는 검열하지 않았으니까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검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지방의 어떤 그 경찰이나 검찰 기록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보면은 다른 검열이나 아니면 출판물, 출판 불허 아니면 압수 뭐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유적 활동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한 건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기록에서는 없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제가 일제시대 전 기록을 다 보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검열한 기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군가에 이순신에 관한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이나 뭐 두 줄 이렇게. 그래가지고 외군 내놈들 때려 부쉈다 아니면 외군 충원을 갖다가 유배시켰다 이런 기록들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독립군가 아니면 뭐 그런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글귀가 있는 쪽지들 이런 것을 발견해서 그걸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갖다가 좀 체포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적 보존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런 점들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송진호 동아일보 측에서 이걸 갖다가 처음 작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조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송진호 사장이 정인보 은선위원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걸 갖다가 너무 크게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일단 저당권이 잡힌 그 은행, 호서은행, 이것도 너무 심하게 몰아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그런 게까지 송진호가 정인보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조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가. 누구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이 가이드라인을, 일제 조선총독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에는 쓰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혹시 그 친일활동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친일활동하는 사람들이 주택되는데 이런 것이 아닌가. 저도 의심이 갑니다만은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근거가 없는 것을 제가 함부로 속단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서 그 자료 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오늘 발표를 했던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잡수시면서 황생하고 중생하고 얘기하시고 사실 토론 시간 쌈장 붙이고 싶은데 주제 받고 세 번째 받던 우리 저장면 소장님이었는데 이수경 원장님이 안녕하세요. 광주 광역시에서 온 이수경입니다. 저는 2020년에 이순신의 유적으로 박사학위를 해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조금 특화된 주제로 계속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료집 6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충사 준건 90주년 기념학술대가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이순신의 어디 듣든 현충사의 어제와 오늘을 재조명하여 국민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현충사가 되길 기원합니다. 재작년 소장님의 발표문은 강복 중로 이순신 선양의 배경과 그 구체적인 선양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영정과 동상 제작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지금까지 강복 전후 이순신 선양에 대한 글들이 정리되고 있지 못한 이 상황에서 교수님의 논문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치 맥락으로 분석된 이순신 선양사업 검토 논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강복 직후 이승만 정권에서의 구체적인 선양사업 검토는 연구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표문을 통해 강복 전후 당시 정부와 교육부 기념사업회 해군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발표문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순신 상에 대해서 작가의 친일성과 맞물려 요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정과 동상에 표현된 복식에서 고증 오류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교체해야 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대한 후속 조치로 2014년 개정한 영정 동상 심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순신의 표준 영정을 해제한다면 그의 대체작으로 영정을 지정을 다시 제작을 할 것입니다.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 첫 번째는 기량에 표준 영정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떤 점을 수정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동상 관련입니다. 전국 임진왜란 유적과 관련된 지자체에서 특히 지금 현재 좀 뒤늦게 나서고 있는 전라남도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재도 이순신 동상 건립은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역사공원 조성과 함께 삼국의 명나라 장수, 일본 장수의 동상 건립도 단체장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정부가 자문단이 지금 꾸려지고 있는데요. 동상 건립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다면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어렵지만 그 이야기를 또 경청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토론자는 올해 이제 저희 이순신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봄에 4월에 이순신 관련 이민정신에 나타나 있는 것을 문화재로 이렇게 좀 고찰해본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 충북 전서에 수록된 사당, 기념비 이런 현황을 간단히 파악했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변화 양상을 심을 통해 검토하였고 강복구 구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된 과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적게나마 일제 강점기에 충북 유적 보존에 저도 시작점은 찾았는데 이 유적 보존회가 끝나는 지점을 못 찾았는데 오늘도 김주식 선생님도 지금 결국은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에 이 충북 유적 보존회하고 강복 직후 결성된 충북 기념사업회의 이 활동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발표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복구 1948년 충북 기념사업회 구성원이 1949년 영정심사위원으로 그대로 겸직을 하고 계시고요. 나아가 이분들이 73년에 표준선언영정심의위원회를 겸직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셨다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런 기념사업회하고 유사한 우리나라의 국가기구 또는 단체가 있다면 그 기구나 단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세 가지 드립니다. 짧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저도 제가 사실 문화재위원도 했고 현충사 관련해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지금 문화재위원도 했지만 이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지정한테 책임지 피자거든요. 근데 이제 서원 사업할 때 현충사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원 사회에 점자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꿔요. 영정도 형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을 많이 하고 그런 경험인데 오늘 그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지금 소장님이 발표하신 거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정확히 하실 수 있나요? 소장님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주시죠. 사실은 범위네.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때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작가의 친일 행적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보고요. 이제 그 당시에 뭐 친일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게 얼마나 있느냐 그런 거 따져봐야 되고, 문제는 저는 그 영정의 어떤 그 고정의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장우성이 그런 이제 표준영정 제작 과정을 보니까 인물 고정은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특히 이제 그 문헌 기록이 나오는 그 당시는 지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별 특별히 나온 게 없고 그 당시에 종선 이영주 씨를 3일 동안이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정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장우성은 이렇게 복식 고정을 안 했어요. 복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한다면은 이게 그 인물은 그야말로 이게 확고하다 이 정도 더 이상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복식 고정을 철저히 해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입장입니다. 생각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전국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최근에 여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명나라 장수들 이렇게 또 가보 이게 이제 동상을 또 건립하고 이루신과 함께 이렇게 4명의 동상을 건립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뭐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이게 고정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하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당시에 복장에 대해서 연구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복식 고정은 잘 됐는데 인물 고정을 하려면은 이제 그런 장원생이 했던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당시 기록에서 그 나타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집안 인물들을 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좀 대입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한다면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현재 그 당시 기념사업회와 유사한 국가기구가 없고 최근에 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아산에서도 발의하고 여수에서도 그렇고 또 통영에서도 그렇고 각각 기념재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두자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보면 정치적 고만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제대로 추진이 안 됩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런 걸 정부 차원에서 주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순수하게 어떤 정치선을 띄지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이순신을 선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가 외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그렇게 구성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실무하고 마지막 4번째 하고 끝나고 나서 감정서를 혹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가 김일환 교수님인데 저도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새롭게 여러 얘기 했는데 우리 임원빈 선생님 이 분야 아주 전문가이니까 토론도 강하게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임원빈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원빈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니까 제일 긴장도 많이 하고 오늘 보니까 지금 22분 계세요.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 순천향대 김영덕 교수님, 중사관리 소장님, 우리 중무중 원장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토론문을 읽다가 적당한 때는 건너뛰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일환 교수는 현대 시기 현충사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정권이 유지될 때는 민족 정신의 수호자로서 이순신과 성역으로서의 현충사가 숭상되었지만 권력의 수명이 다하면 반대쪽에서 대단히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양면성을 가진다. 그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십니다. 아주 공감이 되는 분야고요. 제가 20여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연구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종사해 보면 진짜 그 관점이 상반돼요.
어떤 분들은 뭐 아산 현충사 성역화 그렇게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연관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도 계시고요. 부정적인 분도 굉장히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 인식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기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머릿속에서는 다 각각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고 어찌 보면 꽤 민감한 문제인데 제가 연구 교육하면서 이 부분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네, 이거 언제까지나 뭐 진영론이나 뭐 관점의 차이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충사 뭐 중건 90주년을 기해서 이런 어떤 그 관점의 문제도 이제 극복해서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궁금했어요. 도대체 박정희 대통령 어떤 생각으로 우리 현충사를 성역화했을까? 아까 1969년 그 기념사가 이제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밑에서 한번 박정희 대통령 의중을 이 기념사에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중간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의 의중은 조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독선과 아직 몰지각한 행위나 말 제가 이거를 주석을 했습니다. 몰지각한 행위나 말은 이견이나 비판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데서 벗어나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큰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의 태양인 이순신 장군이 후손들에게 남긴 유업에 보답하는 길이며 그래서 나는 현충사를 성역화하여 그를 추앙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그분의 의중이 읽힙니다. 이를 곱씹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현충사 성역화는 민주화에 역행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부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마 어찌 보면 현충사 성역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최고 권력자인 박정희 대통령 중심의 이순신 선양의 절정기였습니다. 1966년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아산 현충사가 성역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1967년 충북 탄신일이 제정되고요. 1967년 여수 자산공원, 1968년 서울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이 각각 건립됩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경남 통영의 함산도 재성당을 포함한 전국의 충무공 누적 정원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요. 1980년에는 해군사관학교에 최초로 복원된 거북선이 건조 전시되었습니다. 요게 박정희 대통령이 남겨놓은 아산 현충사 성역화 사업의 연장선상에서의 이순신 선양 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일환 교수님 발표문을 쭉 들으면서 사실은 더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을 소장하고 아산 현충사를 성역화했던 당사자인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현충사를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순신 선양 사업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사후 현충사와 이순신 선양 사업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또 뭘까? 이게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현충사 성역화 의미를 감시해보는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충사 성역화로 대표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 이데올로기화된 이순신 선양의 어두운 그림자는 그의 사후 20여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오늘의 일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이순신 선양의 문제점, 과제로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사후에 2급, 1급까지 상향되었던 현충사 관리소장의 직급이 1981년 4급으로 조정되었고 1986년에는 현충사에 대한 관리 부서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전 격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지만 온양 아산 시민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중앙부처, 현재 문화재청이죠. 여기에 소속되어 보도되어 일고 있습니다. 전국의 이순신 선양 사업도 현충사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더니 1980년부터 1990년 말까지 정책이죠. 네.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또 1995년에 지방자치 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순신에 대한 폭발적인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설, 드라마, 영화 이겁니다. 그래서 김은혜 칼의 노래, 2001년 김탁관의 불멸, 이를 대본으로 만들어진 KBS 역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2014년에 개봉되어 1,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 명량, 금년에 개봉된 영화 한산 등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붐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순신 전적기를 보유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이순신 선양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2007년부터 12년 동안 진행된 경남의 이순신 프로젝트, 2013년, 2017년에 이제 진행되었던 전라남도의 이제 이순신 선양 사업 등이 대표적이며, 현재에도 이순신 유적을 지닌 부, 시, 군 단위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이순신 선양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오늘 이 학술회의를 주관한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의 창설을 필두로 대학의 연구소도 생겨났으며, 민간 사회에서는 사단법인 이순신 리더십 연구회 2004년, 이순신 포럼, 부산, 서울 여수 여해재단 등 다수의 선양 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이순신 연구 및 교육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이순신 리더십 국제센터가 만들어졌으며, 금년에는 대구 카톨릭대학교에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운영되는 이순신 학과가 개설되어 이순신 연구 교육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나아가 정부화 시대에 발맞춰 인터넷 공간에는 수많은 유튜브 강사들이 제각각의 관점과 내용으로 이순신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에 의해 획일화되고 강제된 이순신 선양이 아니라 다원화되고 자율적인 이순신 선양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순신 선양의 흥분기가 도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지만 이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종식된 지도 40여 년이 지났고요. 박 대통령의 권력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가 성역화해 놓은 현충사, 나아가 그가 정화해 놓은 한산도 재승당을 비롯한 전국의 이순신 유적지, 전적지의 선양 공간은 그대로 우리 곁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발표자이신 김일환 교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고개를 드는 것으로 현충사 성역화 의미와 향후 과제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최고 정치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 영구화라는 수단 방법으로 이순신 장군을 독점적으로 활용할 때의 문제점을 아까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것을 청하고요. 또 한편 향후 현충사가 우리나라 이순신 선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2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대학, 민간 단체, 개인이 중심이 된 이순신 선양이 다양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원화, 자율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자칫 중구난방으로 흐르거나 특정 개인이나 그룹, 특정 지역, 특정 정치 성향 중심으로 이순신 선양이 치우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앙정부 차원, 전국 차원, 전국민 차원의 이순신 선양은 현재 문화대청 소속인 현충사에서 거행하고 있는 충무공 탄신 기념 행사가 전부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이제 발표를 들었더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순신 선양 사업을 거의 총괄하다시피 했던 충무공 기념 사업회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쭉 추정해봤더니 1980년대 초까지 있다가 사라졌는데
우리 현충사 우리 저 회사님 말씀 들어봤더니 자진 해체됩니다. 그 왜 자진 해체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한편 그렇게 전국 차원의 국가 차원의 이순신 선양을 대표했던 충무공 기념사업회가 없어지고 또 이걸 또 나름대로 주도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순신 선양의 컨트롤 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룹에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작품의 이순신 선양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순신 선양을 위한 컨트롤 타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독점적 이순신 선양에 대한 반작용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이순신 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이 지금 발의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오늘 다 이렇게 축전만 보내셨는데 아니 이것을 여야가 합쳐가지고 단일 법안으로 발의를 해도 될뚱말뚱한 판에 통영의 연고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아산에도 있고요, 또 여수에도 있는 이런 지역적 연고를 가진 국회의원분들이 제각각 이순신 재단법을 발의를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의 참 근심이고 우려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아산, 여수, 통영과 지역적 연구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발의를 한 것이어서 통합 발의가 되지 않는 한 조만간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현충사 관리소장 계신데요. 그렇다면 차제에 중앙정부기관 소속인 현충사 관리소의 기능과 조직을 연구, 교육, 자문, 대회, 홍보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해서 대한민국 이순신 선양을 위한 대표 기관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네, 이에 대한 우리 김 교수님의 고견을 한번 청해봅니다. 네, 아주 사실 다음에 세미나 한번 따로 해야 되는 내용을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사실 이 문제를 훨씬 더 잘 아실 분이 우리 임원기 소장이신데 거꾸로 저도 이제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관점을 맡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약간의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순신 장군이 사실 자기 사후에 자기가 어떤 형태로 역사 속에 기억될지 그걸 아마 예상을 했다든가 아무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역사화 과정이라는 것은 후손들의 이제 몫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아까 우리 윤정 교수님 발표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미 이순신 장군의 사후에 조선시대부터도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추청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상당히 어떤 정치적 어떤 함의가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이순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그 목적이 조선시대부터 이루어졌고 일제시대 또 현대까지도 이제 그러한 그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소장 사업을 60년, 70년대 우리 그 개발 그 독재 시대에는 권력이 이순신을 선점을 했고 자신의 그 정치 목적에 맞도록 이순신을 가공하고 이순신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몰아가는 이런 형태로 이순신을 이제 이용을 했다면 이제 그런 집권자가 이제 사라진 이후에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오늘날 와서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말이죠 이제 민주화 사회로 이행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현충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미래 세대까지도 계속 의미 있는 장소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이제 무한 경쟁의 그 지자체들이 모입을 하다 보니까 이순신을 갖다가 일종의 역사 콘텐츠로서 지금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전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순신의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먹을거리, 즐길거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것이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하고 뭐 정리한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아산 지역을 한정시켜 본다면 아산은 운명적으로 이순신과 분리될 수 없는 지역이죠. 현충사가 있을 뿐더러 이순신의 고택이며 젊은 날에 살아온 모든 역사적 이제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 현충사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지켜나가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특히 새로 자라나는 MZ세대, 이런 미래 세대가 이순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우리가 그들이 요구하는 어떤 그 요구에 수용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이제 이순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콘텐츠로서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이순신 사장에 대한 컨트롤 타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은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아마 그런 힘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현충사가 만약에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은 현충사 조직 자체가 지금과 같이 이제 현충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순신의 연구 또는 그 이제 문화 콘텐츠 개발 뭐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함한 일종의 뭐 이순신 연구원이랄까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개편되고 거기에 일부 사업이 이제 전시사를 관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를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그 정부 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제가 단계적으로 짧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이거를 주저해가지고 제대로 된 학술 행사를 통해서 그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서 그 내용을 좀 통일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토론회를 마치면서 정신사중건 99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